박쥐는 사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독특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내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을 해도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일정 수준의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몸 내에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제 박쥐가 자연 숙주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사학과에서 미국 질병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이루는 융합 과목인 빅히스토리를 개설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을 학술활동이라든가 대중강연, 그리고 저서 집필을 통해서 좀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고요. 역사랑 과학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시각을 강조하면서 가장 믿을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인류와 생명 그리고 우주의 기원을 풀어내는 빅히스토리를 알리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쥐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한 38억 년 전쯤에 바닷속 깊은 심해 열수공이라는 데서 탄생했던 최초의 생명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현재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쥐는 5번째 대멸종 한 6,500에서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한 이후에 번성했던 포유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제 지구를 지배했었던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이 멸종하면서 당시 비어있던 그 공간을 이제 포유류가 차지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쥐가 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박쥐는 굉장히 특이하게 포유류 중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능동적인 비행이 가능한 그런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윈이 주장했던 어떤 자연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윈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실제로는 유전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질들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쥐의 조상 중에 일부가 비행에 유리한 앞다리가 확장되거나 또는 굉장히 얇은 비막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런 형질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손들에게 유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박쥐의 기원이라든가 또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질 또는 다양성 이런 것들은 결국 다윈이 주장했던 생명의 나무에서 보여주는 적응이라든가 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연결성 이런 것들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박쥐는 한 1,400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 포유류의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큰 박쥐류 그리고 작은 박쥐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큰 박쥐류는 과일이나 꽃꿀을 먹는 그런 박쥐류고요. 작은 박쥐류는 곤충이라든가 물고기 또는 개구리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쥐의 그 거꾸로 매달리는 습성 이것도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유일하게 능동적인 비행을 하는 포유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랑 다르게 다리 힘이 약하고 또 날개가 앞다리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새와는 달리 땅 위를 걷거나 또는 뛰는 데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날아오르는 그런 새와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요. 흔히 나무라든가 동굴 천장에 박쥐가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환경들은 포식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인데 여기에 서식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또 거꾸로 매달릴 때 그 박쥐의 발톱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질 대사를 최소화해서 생존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먹이가 부족하거나 또 인간의 어떤 자연 개발, 특히 난개발로 인해서 숲이라든가 서식지가 점점 감소하면서 박쥐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도심 출몰은 사실 인간이 다른 생명체하고 꾸준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는 그런 공진화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6번째 대멸종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결국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공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쥐는 사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항상성,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는데요. 박쥐는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비행을 하면 체온이 거의 한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높은 체온하고 또 독특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내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을 해도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통해서 일정 수준의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몸 내에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몸 안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스스로 발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 굉장히 박쥐가 자연 숙주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굴이나 나무에 수천 마리의 박쥐가 함께 모이는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러스가 다른 박쥐 개체에 쉽게 퍼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비행을 통해서 여러 서식지라든가 또는 다른 동물,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할수록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 결국 인간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그런 감염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박쥐는 그 체내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와 공존을 하다 보니까 다른 포유류,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포유류들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 반응으로 실제로 염증이라든가 조직의 손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박쥐는 그 내부에 염증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를 시켜서 심각한 면역 반응이 없어도 스스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됩니다. 결국 박쥐하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오랜 기간, 수백만 년 동안 서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왔었고,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삼고 자신도 살아남는 그런 공진하는 방식들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흡혈박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단일한 세포에서 시작해서 그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결국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명체가 진화했다라는 다윈의 이론인데요. 박쥐도 이 원리에 따라 굉장히 여러 종류로 진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박쥐가 흡혈이라고 하는 피를 빨아먹는 생존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흡혈박쥐는 한 3종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런 포유류 중에서도 흡혈, 그러니까 혈액만을 주요 영양분을 섭취하는 생물들이 있는데요. 햄파토파지라고 부릅니다. 피를 먹는 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식지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먹이를 둘러싼 이런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흡혈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진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데 브라질, 멕시코 아니면 페루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사람을 물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흡혈박쥐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 이빨로 피부를 살짝 베어내고 흘러나온 피를 핥아먹는 그런 원리로 이제 흡혈을 하는데요. 사실은 흡혈박쥐 침에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있어서 피부를 자극하더라도 숙주, 즉 인간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특히 이 피의 응고를 막는 효소가 드라큘린이라는 효소인데요.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하도록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피를 핥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결국 흡혈박쥐가 사람을 물면 통증도 없고 사실은 배인 자국도 굉장히 작고 아주 소량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박쥐가 내부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광견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전염병에 걸릴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박쥐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라든가 자연 선택의 결과를 보면 박쥐는 일반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정한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야생성이 굉장히 강하고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또 넓은 공간을 또 비행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바이러스가 실제로 보존되어 있는 어떤 자연의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멸종위기 종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멸종위기 종을 보호한다거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박쥐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박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의 숙주다, 코로나19도 사실은 박쥐에서 유래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류라든가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방이라든가 모기, 이런 해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를 줄이는데 굉장히 좀 유익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열대라든가 아열대 지역에서는 일부 박쥐들이 아까
꽃꿀을 먹는 박쥐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기거나 아니면 열매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서 번식을 돕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열대 우림을 통해서 생태계의 식물 다양성이라든가 숲의 재생 등이 가능하게 되고요. 사실은 박쥐는 생태계에서 좀 중간자적인 역할,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식지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생태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박쥐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구나, 먹이가 부족하구나, 뭔가 이상이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박쥐의 독특한 면역 체계라는 것이 이제 많은 의학자들에게는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쥐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또 하나의 생명체이다 보니 보호하고 또 공존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또 지구 생태계에서 다른 생명체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분석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을 넘어서 이제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생명이라든가 또는 지구라든가 더 이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우주라는 것도 결국 이제 언제 탄생하고 기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름대로 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히스토리는 실제로는 가장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시공간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과거에는 이 분야는 천문학 또는 이론 물리학 아니면 생물학 이분 유전학 아니면 여기는 이제 인류학이나 역사이라고 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명백하게 분리했던 그런 어떤 사실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왔다면 빅히스토리는 이런 것들의 학문간의 경계를 되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실제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실제로 융합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하고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소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